오늘 글로벌 헬스업 제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글로벌 헬스업 제도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제가 글로벌 헬스업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글로벌 헬스업 등록 기준 설명은 인증원에서 식품 방어, 사기 예방 관리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고 한국 뷰로 베리스타스에서 식품 안전 문화, 식품 안전 경영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 송출 관계로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헬스업 운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 글로벌 헬스업 도입 배경 및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기타 우리 헬스업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업 운영 성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95년에 도입된 헬스업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기준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 식품 제조 환경은 일반 위생 관리를 중점으로 했다면 헬스업을 통해서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거듭나게 됐고 IoT 기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헬스업 인증 식품의 생산 비율은 91.2%로 헬스업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헬스업의 미래 비전입니다. 지난해 헬스업 도입 30년을 맞아 헬스업 코리아에서 미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미래 비전은 디지털 혁신을 더하여 글로벌 식품 안전 관리를 선도하는 헬스업입니다.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글로벌 도약이고 두 번째는 헬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한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업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과제인 글로벌 헬스업 제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업 도입 배경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헬스업의 공정상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그 이상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를 볼 때 딸기에 바늘을 꽂아 유통한다는 사례도 있었고 맥주를 보관하는 보관 장소에 소변을 방류하는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멜라민 함유 분유를 유통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소고기 패티에 말고기를 또 혼합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례 등 식품 테러 등 이렇게 의도적인 오염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국제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가짜 식품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내부 소통 등 식품 안전 문화의 중요성도 이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식약처도 글로벌 헬스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외 관리 현황을 보시면 코덱스에서도 23년 헬스업 지침에 식품 안전에 대한 경영진 책임과 조직 전반의 식품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위험 요소 범위 확대 등 더 포괄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에서도 의도적인 오염 관리에 대해 법률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식품안전협회인 GFSI에서는 FSC 22000이라든지 BRC, SQF 등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헬스업의 공정관리 위주의 를 더해서 식품 방어와 식품 사기 예방, 그리고 식품 안전 문화, 알레르기 관리, 경영자 마인드까지 관리하는 등 이렇게 모든 것이 부합된 제품이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그간 추진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약처도 이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헬스업 제도를 마련했고 올해 8월 4일에 시행했습니다. 저희 이 글로벌 헬스업 기준은 마련함에 있어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학계, 업계, 그리고 민간 인증기관, 그리고 소비자 단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해서 이게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제 학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좀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돼서 다행이다. 또 업계에서는 또 K푸드 이제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시점에 이제 프리미엄급 헬스업 기준이 도입돼서 환영되고 이제 민간 인증 기관의 이제 비용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 단체에서는 식품 테러 등까지 이제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관리를 해줌으로써 공신력이 확보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심 차원에서 이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햇삽 정의는 햇삽업소가 고의적 의도적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재 햇삽 기준의 식품 방어, 식품 사기 예방, 식품 안전 문화 및 식품 안전 경영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고시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식품 방어는 의도적인 유해 테러 등으로 인한 식품 오염 및 위협 요소를 방지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중요 공정의 출입 제한 등이 이렇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사기 예방은 경제적인 이득 목적으로 이제 가짜 원료를 이렇게 조금 납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활동이 되겠으며, 이제 공급업체의 관리라든지 또 위변조 등 이렇게 취약 제품에 대한 이제 관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 문화는 종사자 등 조직 전반의 식품 안전 관련 사고 방식과 행동에 미치는 가치 등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으로, 만약에 위험 요소가 발생됐으면 직원 간 빨리 종사자 간 소통을 해서 차단을 하고 조직 전반의 식품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 경영은 식품 생산부터 이제 식품 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제 경영자 마인드까지 이제 관리하게 되는 체계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마련한 글로벌 햇삽의 강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업계에서는 국제적으로 동등성 확보를 이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국제 동등성 확보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제 기준인 코덱스 최신 햇삽 지침에다가 미국 현대화법 그리고 GFSI의 대표 4개의 인증 규격이죠. FSC 22000, BRC하고 SQF, IFS의 사실 합집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저희는 가장 강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민간 인증기관에서도 그 FSC 22000 이런 GFS 규격보다 더 엄격하다는 평가입니다. 등록 기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등록 기준은 이제 현재 일반 햇삽 기준 이제 평가 항목 80개에다가 저희가 글로벌 햇삽 기준 72개 항목을 이제 더해서 총 152개 항목으로 평가 항목을 마련하였고, 이거는 업계 자율 적용으로 등록 관리하게 됩니다. 기존 인증에서 이제 변경 개념으로 이제 관리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게 기존 이제 국제 기준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GFSI 인증한 업소, 수출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은 이것을 그 등록해서 인증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글로벌 햇삽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국내 햇삽의 국제 기준으로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제 정책의 가치와 국제적 확장성, 인지도 향상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글로벌 햇삽이라고 했습니다. 또 심벌 또한 좀 궁금하실 건데요. 저희도 이제 이걸 한 100개 정도의 마크를 검토를 했는데, 이제 현재 햇삽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햇삽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90%가 넘는 상황이어서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면 또 새로운 인식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했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햇삽을 적용하는 업체는 3개 중에 선택해서 해도 되고, 혹시 기존 햇삽 마크하고 스마트 햇삽을 병행해서 써도 됩니다. 그건 업체에서 이제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도의 그 안전적 정착을 위한 이제 좀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식품 방어와 식품 사기 예방 등에 대해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 주소가 있죠.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고, 지금 들어가셔도 업체에서는 로그인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면 업체에 맞게 기준서를 또 정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편리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등록절차 간소한데요. 이 부분들도 업체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난해 식약처하고 산업부 협업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지금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시범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한 민간 인증기관 으로부터 GFSI 인증을 받은 햇삽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할 거고요. 보통 이게 등록하면 서류
검토가 하고 현장 평가를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등록하는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인증 기관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 평가로 이제 등록을 하되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평가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조금 간소화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민간 인증 참여 기관은 SGS, DMV 그리고 뷰로베리스타스하고 한국품질재단 네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헬스업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또 소비자한테도 그 정보를 알릴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민간 인증을 받다 보니까 영업자나 이제 종업원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교육을 수수료를 보고 수강료를 내고 이제 받으셨을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영업자 대상으로 교육 과정도 개설해서 글로벌 헬스업에 대한 그리고 그 국제적인 식품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교육 기회를 더 부여를 영업자에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방어나 식품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기조사 평가도 이제 한 2년간 면제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헬스업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 글로벌 헬스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제조업소는 당연히 이제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가 제조업소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이마트, 맥도날드 등 글로벌 대형 유통사 등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단체에도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도 만들어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아프라스 회원국이라든지 또 주요 수출 재액 공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이거는 이제 국제 동등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그 글로벌 헬스업이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약처도 그렇지만은 식품 업계라든지 그리고 또 학계 그리고 식품협회에서도 같이 그거는 힘을 모아야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 절차는 헬스업 업소가 아까 이제 80개 이제 항목을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글로벌 헬스업 기준을 작성해서 인증원에 인증원 관할 지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원에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해서 기존 인증서에 글로벌 헬스업 등록 내역을 기재해서 인증서를 재발급하게 됩니다. 현재는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40일이고요. 현재 수수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설명회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그 글로벌 헬스업 매뉴얼을 저희 식약처 이렇게 자료실에 지침 자료방에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출력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헬스업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 헬스업도 앞으로는 이제 자동화 시설들이 이제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이제 사람이 모니터링, 수기 관리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업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도입 비용, 연계 비용들이 좀 추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게 스마트 헬스업이 도입된 지도 5년인데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스마트 헬스업이라면 모든 CCP에 그 스마트 헬스업을 적용한 경우에만 현장 조사 평가 면제라든지 연장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지금은 60%까지 해도 그 우대 조치를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지금 고시가 개정이 같이 8월 4일 날 됐고요. 그리고 그 고시에는 그 내용이 자동 기록 관리됨에도 전산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꼭 둬야 되도록 이제 의무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기록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전산 결제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한 2천만 원이 소용이 되는데 그것은 구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같이 고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업체에서 이런 것들의 불편함 때문에 도입을 꺼려하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우대 조치를 좀 강화하면서 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제가 보니까 이 시스템 공급 기업들이 좀 무분별하게 한 200개소가 있어서 우리 식품 업체들이 먹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일정 요건을 두고
이 시스템 공급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해가지고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업체들을 좀 권장을 드리면 그 업체들은 뭐 도입 비용이라든지 유지 보수들이 조금 저렴하게 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현장 기술 지원도 계속 인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는 조금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해서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햇삽 업소인데 이제 법 위반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업소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식품 안전 특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이에 이제 법을 위반하거나 재인증 후 당해년도에 다시 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거는 인증원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위반 사항이었던 식품 표시라든지 이물 관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특화 교육에 넣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교육은 교육 명령을 받았는데 1차 시정 명령, 2차 시정 명령까지 하고 2차 시정 명령에도 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가 됩니다. 이게 교육은 1년 이내에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햇삽과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요즘 우리가 적객업소에 이렇게 많이 가보면 뭐 커피 로봇, 치킨 로봇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국제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식품용 기계 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기준 NSF 기기에 대해서 국제 기준과 이제 저희가 MOU를 맺고 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었고요. 인증원에서 기초 평가를 합니다. 기구 용기에 대한 기준 규격은 이제 인증원에서 보는 것이고 심층 평가는 NSF 코리아하고 UL 솔루션 코리아에서 이제 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이 로봇의 이제 꺾임, 디자인 각도, 그리고 충격이라든지 코팅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를 하고 그런 디자인 꺾임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오염되는 것을 빨리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 이제 한 6개월 좀 넘었는데요. 저희가 한 9개 인증했습니다. 그 로봇이 라면도 지금 있는데 라면 2분 만에 3분 라면인데 로봇이 조리하면 2분 만에 키오스크에서 계산하고 나서 2분 만에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동등성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국제 동등성도 확보했고 또 그 미국 본사 홈페이지에 이제 등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서 이 로봇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개발이 빠른 상황인데 국제적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3국으로 그런 효과도 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기획팀장 이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평가 기준 중에서 이제 선행 요건 관리 그리고 이제 글로벌 햇섭 관리 중에서 이제 식품 방어 사기 알레르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가 기준 평가 항목이죠. 예. 평가 항목은 이미 그 개정 고시를 통해서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 총 16개, 그다음에 햇섭 관리 총 56개가 되겠고요. 좀 빡빡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72개 항목을 모두 다 적합을 받아야지 최종 평가가 적합이 나오도록 평가 기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GFSI 승인 규격을 인증 받으신 업체 중에서도 이제 그 인증이 있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우리 글로벌 햇섭도 적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제 아무도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원의 이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글로벌 햇섭 선행 요건 관리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의적인 파손,
파괴, 파손, 오염, 테러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시설물 접근 통제를 위한 시건 장치 및 조명 장치 등을 설치하고 모든 차량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우편, 소포 등 배달물에 대한 배송 정보 기록 유지하고 위험물 등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식별되도록 표식 관리하여야 한다. 생산한 완제품 샘플은 생산 단위, 로트별로 소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차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포해드린 매뉴얼을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발표 자료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압축해서 발표 자료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매뉴얼의 전체적인 그 평가 숙지 사항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는 이제 많은 이제 식품 업체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경비실도 있을 거고 뭐 때에 따라서 뭐 CCTV 아니면은 주요 시설물들에는 이제 시건 장치를 달아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판단을 했을 때 출입 통제가 되는지, 그리고 뭐 야간이나 주말처럼 이제 우리가 공장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인이 함부로 침입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중요 시설물들은 내부 직원이라 할지라도 쉽게 출입을 할 수 없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을 통한 테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막 우편으로 탄저균 의심되는 우편물이 막 발송이 되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례가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우편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출입 통제나 우편물 관리 등에 대한 담당자, 그리고 이제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완제품 보관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이 글로벌 해썹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완제품을 보관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포장 단위 그대로 보관을 하면 좋겠지만 뭐 20kg짜리, 30kg짜리 이런 벌크 또는 그 이상의 벌크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이제 일정량의 샘플을 밀폐 용기에 따로 이제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도 인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완제품의 보관 상태와 동일한 보관 조건에서 이 샘플들을 보관하고 계셔야 하겠고요. 뭐 방어 뭐 이미 다 뭐 아시는 사건들이고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품에 일본에서 이제 살충제를 직접 제품에 뿌려가지고 이게 시중에 유통이 됐던 정말 이제 치명적인 식품 사고였고요. 유명한 이 칭따오 맥주의 소변 있었고,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를 위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변조, 그러니까 뭐 국산 꿀이라고 했는데 뭐 외국산 꿀이라든지 아니면 가짜 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뭐 품질이 우리가 일정 수준의 품질의 원료를 요구했는데 납품처에서 속여가지고 이제 저품질의 이제 원료를 공급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면도 예시인데요. 기존 해썹도 그렇듯이 이런 슬라이드 자료나 아니면 매뉴얼에 있는 그림이나 표는 정말 말 그대로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꼭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을 하고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갖추시면 됩니다. 뭐 꼭 CCTV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는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시설에는 이렇게 출입 통제 장치나 이제 시건 장치 등이 표시 있고, 이런 평면도를 저희가 심사를 나갔을 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평면도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해썹 심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인중원이나 식약처가 심사를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포인트에서 보고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일치를 하는지를 봅니다. 기준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럼 그 기준대로 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일지 같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다 보고 또한 세 가지가 일치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기존 GFSI 평가 시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GFSI와 동등하게 맞췄지만 평가하는 기법이나 방법은 기존의 해썹 심사를 하듯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예, 선행 요건 체크리스트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예,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우편물 관리 대장 같은 경우에도 예, 이런 식으로 예, 대장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제품 표시 관리입니다. 이미 표시는 이 글로벌 해썹에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 표시법이나 광고법 이런 데서 다 잘 준수를 해 주시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 글로벌 해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업체 분들이 많이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출 상대국에 대한 법령 또는 규제 이런 것들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령이 개정된 사항들, 그래서 그 현행화된 개정들을 얼마나 잘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기준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체계를 조금 예, 현행화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외국,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알레르기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조차도 이런 접근이 좀 인식이 낮죠. 이제 일부 본인이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조심하는 이런 지금 우리는 문화인데, 앞으로 이 글로벌 해썹에서는 우리 기업 자체에서부터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업장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구획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원재료, 제품, 그 다음에 작업자, 작업 도구들의 취급, 분리, 이런 내용들, 그리고 표시 규정, 이런 내용들이 주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 소독에 대한 내용과 검증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평가 차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을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국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기준이 언제든지 수시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정보를 구하기 쉽지만 사실 외국은 변했을 때 우리한테 알림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알레르기 표시 기준이나 아니면 유발 물질 관리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현행화해서 우리 기준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주셔야 할 거고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취급구역 운영, 사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영세업체도 마찬가지고 완전하게 알레르기, 비알레르기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레르기가 없는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 그 뒤에 있는 물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의 순서, 시간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게 아마 주 심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알레르기가 유발 물질이 이 제품에는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다음에 하는 또 제품에는 C하고 D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이 된 제품과 제품 사이에서도 이런 분리와 세척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알러지를 가진 게 아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마다 다르게 이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유발 물질에 대해 차이가 나는 것도 이렇게 교차오염을 조심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으셔야 하고요. 물론 우리는 빵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모든 제품에 밀가루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밀가루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지만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어차피 밀가루가 다 들어가니까. 하지만 제품마다 다른 유발 물질이 들어간다면 구분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들이나 이제 종사자들이 오염원이 될 수 교차 오염에 이제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 사용 아니면 표시, 그다음에 이제 같은 거를 사용한다, 같은 라인에서 생산한다면 세척 소독, 이런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그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세척 소독 기준을 수립하고 이제 검증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련자들도 교육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한 이제 오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의 이제 회수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SNS에서 해외 FDA나 아니면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청이나 이런 데를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한국산 제품 리콜이 떠요. 보면은 대부분 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가 많이 걸려서 이제 회수 뜨더라고요. 그쪽 정부 기관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작업장 예시인데요. 사실 제가 그리면서도 과연 이렇게 우리 빡빡하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면서 사실 그렸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이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영업장 면적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꼭 필요한 부분은 분리를 하시고, 분리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차나 뭐 날짜 조정 아니면은 세척 소독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라는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입증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7월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알레르기 표시 기준,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 기준입니다. 이것들은 7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에 또 들어가 보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행화되는 것을 주지하시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표시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이건 유발 물질에 대한 목록이고요. 표시에 대한 내용도 이 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구나, 이런 표시 방법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시 방법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제조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환경 검사가 되겠죠. 제조 환경 검사. 기존에도 이제 일반 해썹 하시는 분들은 환경 검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주요 차관 사항은 단계를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변경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A라는 포인트에서 계속 그 환경 모니터링, 그 공중 낙하균 검사를 했는데 한 6개월을 했는데도 계속 기준 이하로 나온다. 그렇다면은 우리 글로벌 해썹에서는 다른 위치로 옮겨서 해봐야 합니다. 여기는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혹시나 이 위치가 아니고 이쪽 위치로 옮겼을 때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존도 기존의 GFSI 인증을 따온 거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4개의 존으로 분리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업장의 크기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뭐 3개 구역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뭐 우리는 5개 구역으로 분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4단계가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를 하는 빈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구역이 다른 만큼 빈도도 달라질 수 있고 검사 항목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존 1 같은 경우에는 지표 세균 플러스 위해 요소 분석에서 도출된 위험한 미생물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존 4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 세균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기와 항목도 다양하게 자체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GFS에서 요구하는 거랑 내용이 좀 많이 다를 순 있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계산식을 써서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저희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단순하게 뭐 폐기물, 그 다음에 뭐 사료로 공급하는 부산물들, 그 다음에 이력 추적, 이런 내용들이 더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 손실이나 낭비 요인을 분석하고 저감화 계획을 수립하라. 이것이 가장 1번 항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부산물, 폐기물 등을 그냥 버릴 건지 재활용할 건지 아니면 또는 사료회사에 공급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매출이 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의 관리, 사용 용도에 따른 관리 계획, 그다음에 만약에 사료로 제공을 한다면 사료 규정에 맞게 적합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사료에서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 우리가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료로 공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이력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썹에서도 물론 이력 추적을 모의 회수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제품의 회수뿐만이 보통 해썹에서는 저희가 제품의 회수, 모의 회수만 봤죠. 근데 이제 원부 재료의 추적도 모의 훈련을 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렵다는 건 압니다. 특히 복합 조미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많은 원료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뭐 BRCGS나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심사할 때 이 특정 원료를 집어가지고 이 로트의 원료가 사용된 제품을 추적해 주세요. 심사 끝날 때까지 몇 시간, 그것도 시간 제한, 뭐 4시간 안에 결과를 갖다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을지 그런 능력을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출국에 따른 규격 관리나 기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현행화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수출국에 대한 수출국의 규정을 모니터링하고 현행화를 해라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 이제 전담 이런 내용들을 전담이라기보다는 한 명을 뭐 뺄 수는 없으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거를 아예 업무 분장에 명확하게 넣어줘서 그 사람이 인식을 하고 수출국의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 대응 관리입니다. 이제 뭐 자연재해, 뭐 최근에 홍수나 산불 이런 것도 올해 특히 많이 겪었죠. 이런 상황 또는 뭐 정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많이 작업을 하시죠. ERP나 이런 것들 도입해서 뭐 스마트 해썹도 다 전산이고 이런 사이버 공격에 공격을 받아서 우리 업무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을 다 고려를 한 비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제품 생산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제품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이러한 우리의 공정이 멈추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을 가정을 하고 각각의 재난에 따른 비상 대응 절차를 수립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이 아니고 모든 뭐 정전, 뭐 산불, 뭐 홍수 이런 각각의 물론 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은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하셔도 될 거예요. 뭐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 뭐 정전, 뭐 시스템 에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응이 각기 설정이 되고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장비들 아니면은 뭐 비상 연락처 이런 것들의 목록, 그다음에 현행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모의 훈련을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또 심사를 할 땐 저희가 또 인터뷰도 하죠.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비상 대응 절차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선행 요건 관리 이제 총 16개의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해썹 관리 기준 중에서 앞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해썹 팀 구성입니다. 기존의 해썹 팀과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해썹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뭐 보통 그러면은 뭐 글로벌 해썹 팀을 따로 두시진 않겠죠. 기존의 해썹 팀에서 아마 이 업무를 맡으실 거고 그분들의 업무가 더 많아지겠죠. 뭐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한두 분 정도 더 충원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팀의 숫자가 뭐 이게 기준은 없습니다. 뭐 전체 종사자가 100명이면 10명이야 팀은 10명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 인력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사실 지금 해썹 심사를 나가서도 그런 의심이 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사장님들이 품질 관리 인력은 항상 충분하게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사장님들한테 이 인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말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이런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 숫자는 조금 사람이 배정이 돼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그분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 주셔야겠죠.
아직까지 글로벌 해썹에서는 뭐 특정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PCQI나 FDQI 이런 게 필수로 있어야지만 심사 때 이제 대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방어나 뭐 사기 아니면은 뭐 글로벌 해썹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팀 교육뿐만이 아니고 직원들 전체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도 우리 팀의 주요 역할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해썹 연간 교육 계획에 이제 글로벌 해썹 개념을 포함한 해썹 교육 계획을 추가해서 수립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썹 팀의 이제 정기적인 뭐 회의 등을 실시하고 그런 결과, 소통, 디스커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저희에게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법령 및 규제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교육 훈련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 식약처나 저희 인증원에서는 글로벌 해썹을 한다고 해서 특정 교육을 들으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것도 활성화가 되면은 갑자기 해썹 팀장 교육, 뭐 법정 교육 4시간씩 들어야 됩니다처럼 생길 수도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방어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 문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썹에 HAA, CCP 그 개념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해썹에서는 식품 위생, 안전에 관련된 유해 요소를 도출을 하고 그거를 CCP로 관리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식품 방어, 식품 사기, 그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세 가지 다 해썹 관리 계획서를 등록 평가 신청할 때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해썹 플랜 제출하듯이 방어, 사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는 해썹 플랜처럼 그 관리 계획서를 세 가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 개념은 방어에 대한 유해 요소를 도출하고 심각성, 발생 가능성 같은 이런 평가를 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CCP처럼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방어에 대한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외부인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즘에 간간히 일어나는 제일 무서운 거죠, 내부 직원. 내부 직원이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입고 검사 때 미리 걸러지지 못한 유해 물질, 사실 우리도 그러면 모르는 상태로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멜라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멜라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원료로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우리도 모르고 당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 개념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탱크에 시건 장치를 달아야 하는 것처럼 주요 시설에는 시건 장치를 또 달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건 방어의 개념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게 이제 모 공장에서 이제 CIP 쪽이 잘못 작동돼 가지고 제품에 혼입이 된 상태로 이제 출고가 돼서 이제 시중에서 유통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었잖아요. 방어의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CIP 시스템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요소 분석 도구는 그럼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저희가 특정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하게 정해놓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기존의 GFSI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특정 도구를 사용을 해서 하셨죠. 평가를 하셨을 텐데, 혹시나 이제 우리가 좀 이 인증을, 이 글로벌 해썹을 하면서 좀 그걸 보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아직 GFSI 인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 인증원에서 이제 탭섭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만 하시면 이 방어와 방어에 대한 이 도구를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T-액티비티 타입이나 뭐 3요소 기법 또는 이 두 가지를 섞은 하이브리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뭐 꼭 이 두 가지를 사용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 기존의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시되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객관적인지가 정말 그리고 과학적인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떠한 진단 도구를 쓰느냐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모든 유해 요소를 과연 도출한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좀 많긴 합니다. 이제 GFSI나 이런 쪽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해썹에서는 일단 모든 유해 요소를 다 도출을 해. 그리고 그걸 다 평가를 해. 그렇게 가는데 사실 미국 FSMA나 이런 다른 인증에서는 도출을 하되 모든 거를 다 유해 요소 평가를 돌리지는 않죠.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한번 1차적으로 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방어나 사기 알레르기도 이렇게 너무 세세한 것까지는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도출이 된 위험 요소를 완화 전략, 해썹으로 치면 CCP겠죠. CCP 관리. 완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기록을 할 건지, 그리고 당연히 검증과 개선 조치. 그러니까 해썹 7원칙 12 절차 그대로 따라갑니다. 방어 개념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 평가를 신청하실 때는 방어 관리 계획서를 같이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특정 양식은 없습니다. 특정 양식은 없고요. 그냥 해썹 플랜 생각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신청서만 이게 지금 사실 많은 업체들이 1번으로 막 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원칙은 계획서까지 다 제출을 해야지 접수를 한 걸로 인정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서 3종까지 다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게 그 아까 말씀드린 진단 도구 모습이고요.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구를 인터넷에서 만들어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완화 전략입니다. 사기도 방어와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협력업체, 공급사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요구한 스펙에 맞는 원료를 주고 있는지, 혹시 우리 몰래 이거 속여가지고 다른 거 납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작정하고 속이면은 사실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존의 식품 사건, 사고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 원료에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그 식품 사기 위험 요소를 도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아까 있었던 뭐 꿀도 있었고, 뭐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정말 다양하죠. 뭐 엑스트라 그런 것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납꽃게도 있었죠. 무게 늘리려고 꽃게 납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사실 뭐 쉽게 적발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성 평가를 할 때는 뭐 발생 가능성 또는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파급력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적절한 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방어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표시 검증인데요. 사실 아까 선행에서도 나왔는데 글로벌 여기 관리에서도 한번 또 나왔죠. 약간 이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그 표시 중에서도 강조사항 표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라벨에 보면은 여기 있듯이 뭐 유기농, 국산, 숙취해소 효능 등 이런 거에 대한 실제로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있는가?
물론 일부 이제 숙취해소도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숙취해소 효능 있는지 검증 데이터 다 제출해라고 했더니 많은 제품들이 사라졌죠. 내지 못해서. 예, 그런 것처럼 이 강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행 기준에 맞게 그리고 수출 상대국의 기준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 정보 같은 것들 이제 수집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증하고 계신지 그리고 담당자가 교육 관련된 교육들을 이제 받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전략입니다. 사실 이걸 만들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체에 대한 관리라기보다는 이거를 취급할 때의 위험성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심각성, 유발 물질 자체에 대한 심각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좀 가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심각하게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호흡이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은 알레르기 자체에 대한 인체의 심각성이 아니고 취급, 관리, 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성 그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교차 오염과 관련된 그런 쪽이 이제 관리 포인트가 될 거고요. 뭐 교차 오염이라든지 오사용, 그다음에 라벨 미표기로 인해서 혼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세척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알레르기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이렇게 교차 오염이 돼서 묻어난다든지 이런 관리 포인트들을 위협 심각성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관리 포인트들의 심각성 평가 그리고 발생 가능성 이게 주안점이 될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평가는 저희보다는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잘 알겠죠. 네, 취약점을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우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기에는 빠져 있네. 여기는 위험하지 않나요? 아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쪽에 이런 식품 방어 사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저희도 평가 매뉴얼이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질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평가가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우리 기준에는 없네요. 이거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발표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명기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또 중요한 자료네요.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좀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뷰로 베리타스의 이재현 심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죠. 이제 식품 안전 문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모든 이제 GFSI 규격들이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가 좀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최근에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름 또 이렇게 식품 안전 문화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충성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나름 좀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은 상당히 좀 위험하죠.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두면 사건을 꼭 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바빠서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인 다역 이런 것들이 좀 식품 안전 문화에 좀 저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 문화 이렇게 하면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작성을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식품 안전 문화를 강화시키는 거냐라는 그 내용들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우리 최고 경영진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방침, 목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 회사에 가면 안전 방침 다 걸어놨죠. 예,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경영진이 안전에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식품 안전 방침이나 품질 방침이 좀 걸려 있는 경우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외국계 이렇게 가면 뭐 사방대 붙여놨죠. 저기 뭐 휴게실, 뭐 사장님실, 그 다음에 각 그 팀들의 이제 그 룸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식품 안전 우리 이런 문화 측면에서 방침 목표를 그 직원들한테 게시하고 또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좀 많은 부분 의사소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이제 의사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되고요. 또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회의 시간에 항상 이런 건 중요하다라고 위에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이 이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이제 이런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외국계들 같은 거 보면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이 이제 공장의 공장장님이죠. 항상 내가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벽에 이게 게시물들이 있거든요. 그 게시물에다가 이제 많은 부분들 중요한 정보들을 게시를 했죠. 그래서 방침도 걸려 있고 중요한 성과에 대한 내용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또 심사원들이 직접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직원들의 어떤 인식 수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중요시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답을 잘하는 우리 식품 기업 훌륭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식품 안전 문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 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 우리 규격이나 GFSI 규격이 이런 의사소통, 교육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공을 통해서 이런 식품 안전 문화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요구하는 게 이제 우리 직원들의 참여죠. 우리 직원들의 참여가 없이 식품 안전 문화가 대로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들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가 뭐 땡 치면 출근하고 땡 치면 퇴근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사항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참여,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가서 보면 우리 대기업들 하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멀티잡을 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오시라고 해도 뭐 급한 일이 있어도 또 나갔다 들어오시고 그렇게 그만큼
바삐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식품 안전 문화 측면에서 참여하시고 또 우리 우리 주요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 정보들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아차 사고, 그러니까 우리 식품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품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서 우리 회사 차원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활동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 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이제 평가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계신 이제 설문지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인식이 잘 되어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개선시켜주는 그런 활동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또 개선에 대한 또 어떤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내용에 그 대부분 다 그 작성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성과를 평가하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의 이제 GFSI의 요구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과들 평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식품 안전 문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목표 관리죠, 목표.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개선이 됐다라고 제가 한 샘플을 작성한 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그 식품 안전 품질 문화 이제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FSC나 뭐 BRC나 이제 우리 글로벌 해썹이나 다 공통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GFSI 스킴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모든 국제 규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식약처 해썹도 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례가 있죠. 이렇게 목표에 대한 뭐 클레임을 좀 올해는 우리 식품회사가 노력해서 개선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세부 목표가 있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그 칸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런 주기로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를 내보겠다. 이렇게 좀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식품 안전 품질 문화 계획 요 부분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식품 안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의사소통.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클레임이 나왔어요. 근데 클레임이 나왔는데 클레임을 게시를 해놨다. 상당히 경영진이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식품 안전 품질 문화 측면에서도 클레임에 대한 부분 게시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한 식품 안전 이제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뒤편에 이제 우리 조항에 보면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클레임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글로벌 해썹의 요구사항에 의사소통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식품 안전 문화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누가 이렇게 제 카톡에다가 식품 안전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개선 활동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작동이 안 됩니다. 네. 작동이 안 된다. 그렇게. 예, 그러면 이제 식품 안전 경영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조직 상황, 기획, 경영 책임, 지원, 성과 평가 개선. 그래서 이제 PDCA가 운영되는 이제 중요 요구 사항이죠. 그래서 또 이제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각 식품 회사들이 좀 어려워하는 주제죠. 조직 상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요. 예, 스와트 분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사한 그런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스와트 분석은 주로 이제 경영에 대한 성과 지표들 설정을 할 때 그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조직 상황은 이게 BRC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예방 관리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크레임이 특정 이물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그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또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반드시 최고 경영진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 글로벌 헬스업의 그 중요 요구사항 중에 또 하나죠. 이게 예방 관리니까 시정 조치의 그 기능도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잠재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요건에 우리 그 어느 국제교육에 그렇게 돼 있죠. 조직의 어떤 목적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에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슈 사항들이라고 했어요. 내부 외부 이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인데 딱 이거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보고 개선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 툴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그 이해관계자의 니즈, 기대사항 이런 부분도 중요시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협력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 주주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노력이 보여야 된다. 이게 조직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냥 뭐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급을 나눠서 이제 A, B, C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뭐 하이 등급이 나왔다. 여기서는 이제 뭐 A 등급이겠죠. 뭐 A 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A 등급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사업 계획서에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쉽게 이제 답을 못하는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되어 있을 거는 같아요. 이렇게 회사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던데 사업 계획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해당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뭐 대표님이 돈 쓰는 것부터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식품 안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다. 근데 그게 사업 계획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런 국제 규격, 우리 이제 글로벌 헬스업 뭐 이런 우리 식약처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좀 정형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헬스업이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라고 그랬어요.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해줘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정말 우리 식품 기업이 어려움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의 조직 상황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의 조직 상황, 직원들 부지런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바뀝니다. 방문할 때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님 찾아가죠. 그래서 빨리 인원 안정화 시키시라. 이러지 않으면 식품 안전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우리 헬스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직원이 자꾸 그만두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에 뭐 단순한 조직 상황이었죠. 그걸 직원들이 이제 그만두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을 못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상황이 쉽게는 뭐 제가 말씀드린 방금 아주 단순한 뭐 직원들의 그만두는 문제부터 해서 클레임 문제가 됐든 회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식품 산업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창고도 좀 부족하는 경우도 많아요. 창고 관리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돈 들여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삼자 물류를 써야 되는 건지 자체 창고를 늘려 나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직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꼭 최고 경영자를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시고 투자해 주실 거냐,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리 회사의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해썹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양식을 좀 포함시켜 봤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대응 계획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 건지를 했는데요. 뭐 자유스럽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으로 자유스럽게 작성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목표 추진 계획서라고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들을 좀 그 정형화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거 없이 사업 계획서 형태로 작성하셔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조직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 평가하라고 하는 게 여기 뒤에 있어요. 제가 앞에 다 설명을 드렸죠.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이 한 장으로 정리된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조직 상황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 사항, 이해관계자 니즈 기대 사항을 파악을 하고 리스크 평가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관리를 할 거냐,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상에서 반영하고 업데이트하는, 또 이제 평가했던 것도 업데이트하는 이런 활동들이 여기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이죠. 스와트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패스틀 이렇게 했는데 PESTLE가요. 약자 앞에 여기 그 오른쪽에 써놨죠. 그 약어를 이렇게 앞에 있는 약어들을 모아서 한 표현 그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제를 주고 우리 회사에 식품 회사에 어떠한 그 좀 예방 조치가 필요하냐, 조직의 상황에 이슈 사항이 필요하냐는 것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리스크 레벨이 있죠. 리스크 레벨이 하이가 되면 이제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경영진께서 참여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그 주관 팀에서만 작성하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경영진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또 제가 또 혹시 그 니즈 기대 사항은 뭐냐라고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 기대 사항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정부 기관의 어떤 요구 사항, 우리 해썹 반드시 유지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한 니즈가 됩니다. 기대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이런 활동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이해관계자의 니즈 기대 사항 이렇게 파악하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이 개선을 하려면 목표 관리가 꼭 필요하죠. 우리 회사가 전년 대비 그래도 뭔가 개선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방침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방침.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약점을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목표를 여쭤보면 대부분 크레임이라고 그래요. 크레임. 가장 쉬운 게 크레임이거든요. 왜? 방침에 크레임 사건 사고 이렇게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딱 크레임 하나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회사가 만약에 방침을 최고 경영진께서 수립을 했다. 그러면 그 방침에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한 서너 개를 했으면 그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계성을 잘 안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센 우리 대기업들이 가서 보잖아요. 조금 당황해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경영에 대한 지표만 머릿속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연계가 안 되세요. 그래서 꼭 우리 그 수립한 그 우리 글로벌 햇섭은 이 방침에 의도를 한 그러한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반드시 수립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목표들이 수립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제 그 목표는 법규 사항이 준수되는 목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조직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해당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제가 그냥 뭐 좋은 내용은 아닌데요. 뭐 한 사례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그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글로벌 햇섭에서도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 목표라고 하셨던데 이제 달성에 대한 어떤 대상, 타겟,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론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책임자, 일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달성 그 평가 방법론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평가 방법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목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햇섭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책임자,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달성 방법 이런 것들이 목표에서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도 그 좀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잘 좀 협의해서 각 팀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가서 이렇게 우리 식품 안전 목표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답변 잘 못 하세요. 그런 부분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글로벌 햇섭을 꼭 받으실 때는 방침 무엇이다, 목표 무엇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그런 어떤 내부적인 분위기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그 과거부터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뭐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경자의 의지가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침에 우리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가 의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방침을 게시하는 것도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인하는 거예요. 서명을 하면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사인하세요. 그러면 쉽게 사인 안 합니다. 돈 빌릴 때도 사인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경영진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을 방침으로 공유하실 때는 반드시 좀 서명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꼭 드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방침을 최종 승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에 이제 우리 뭐 GFSI 스킴 뭐 모든 규격들은 다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방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또 교육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한테 이 방침이 우리가 의도하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국제 규격의 용어를 갖다 막 써놓으시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해 못하세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방침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방침이 아무래도 이제 법적 사항이나 이제 시스템에 대한 준수 의지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목적과 부합해야 된다. 우리 조직이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안전한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 그런 목적과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이 고3 학생이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의 목적은 뭐예요?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구단에 지명받는 거잖아요. 틀리죠. 이제 또 다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교 가서 본인이 꿈꾸는 그런 직장이나 자기의 뜻을 펼치는 거잖아요. 틀리잖아요. 운동선수와 그 공부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경영진이 생각하시는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방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의사소통되고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방침을 이뤘어요. 이제 방침을 이뤘어.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경영의 책임자로 경영 책임의 항목에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경영자의 의지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경영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의사소통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식품 안전 문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방침이나 목표들을 좀 게시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여기서도 또 그 의사소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외국계 회사 이렇게 우리 식품업계는 아닌데 DHL인가 회사에 갔어요. 갔더니 그 대표님이 제일 먼저 지사장님이 뛰어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의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 있다는 거 보여주고 제가 이런 방침들은 어떻게 전달하세요? 그러면 답변 되게 잘해요. 거기 그 지사장님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쪽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줬고 책상 위에다가 다 해놨고 벽에다가 게시해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는 리더십을 제일 중요시하는 경영자의 덕목 중에 하나죠. 리더십 없다고 그러면 아마 그만두셔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 지사장 자리를 그만두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의사소통을 강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대표이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어디 보면 그 웹사이트에 이제 그 협력사들이요 이렇게 패스워드 넣어서 들어가는 그런 그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본인 방침 거다 다 띄워놨어요. 우리 협력사들이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라는 본인들의 방침을 거다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협력사들이 그거 보고 아 여기다가 코드 맞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의 중요성 항상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면 어떤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여기에 우리 글로벌 헬스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그 방침의 내용을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되냐 하도 좀 어이없는 이제 제 생각이죠. 많은 기업에서 그걸 잘 못하세요. 제가 가서 그럼 얘기해요. 이렇게 야채하는 회사들은 본인들은 콜드체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고객사가 요구하고 본인도 좋은 제품 만들려면 콜드체인 유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왜 작성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들 중요하대요. 그래서 콜드체인 유지했더니 클레임이 50% 줄었대요. 그 다음에 갔더니 클레임이 50% 줄었대요. 본인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런 얘기는 강조를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방침은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 경영자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좀 방침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추진하고 또 이게 달성이 되면 업데이트하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례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거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시스템 준수라고 돼 있잖아요.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준수.
이런 부분들이 외국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방침에 넣어놓잖아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준수. 그럼 제가 가서 물어봐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본인 방침에다가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준수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변 못해요. 목표로 뭘 하세요? 그러면 답변 못해요. 목표로 뭘 하세요? 그러면. 근데 외국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보내가지고 평가 다 시켜요. 점수화해서 계속 보고합니다. 각 나라에 얼마만큼 시스템을 준수하는지 엄청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 사람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겁나는 내용이죠. 말은 우리가 맨날 준수 하는데 외국계들한테는 상당히 겁나는 얘기예요. 그 어느 회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외국계들은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하죠. 컴플라이언스 딱 약자로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짧게 써요. 짧게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짧게 씁니다.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근데 다른 걸로는 그만둘 일이 별로 없는데 컴플라이언스 안 지키면 그만둘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방침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경영진께서 강력하게 거기다 방침에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목표로서 개선하신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 경영진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기업에 가면 항상 보는 건 방침입니다. 우리 경영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매번 찾아요. 제가 방침.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책임과 권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멀티잡을 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글로벌 햇섭을 인증받으실 회사 정도 되시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 분장 이런 표로 우리들은 좀 많이 표현을 해요. 이제 외국 사람들은 직무기술서라고 하고 우리나라 스타일은 업무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요. 직무기술서 잘 막서는 못해요. 직무기술서가 실적인 어떤 보면 자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서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업무 분장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분장표 대부분 잘 작성은 되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작성이 되고요. 또 우리 식품 안전 측면에서 이런 좀 독립성,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은데 품질 조직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책임과 권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생산팀 소속으로 돼 있다 그러면 생산팀장님의 통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글로벌 햇섭의 요구사항에 충실하게 부합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햇섭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햇섭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 식품안전팀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이 중요하죠. 시스템에 대한 실행 유지, 업데이트 이런 책임이 우리 글로벌 식품안전팀장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식품안전팀이 모든 문서들을 검토 승인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신 여기 다 햇섭 다 인증 받으셨기 때문에 햇섭 팀장님의 역할에 우리 이제 GFSI에 우리 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는 우리 글로벌 햇섭의 요구 사항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햇섭 팀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절차서에 보면 다 들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다. 저는 이제 심사할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팀 오시면 비상사태 훈련에 본인은 무슨 역할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A팀 오면 A팀한테 물어보고 B팀한테 물어보면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거죠.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다는 내용이자 교육도 잘 돼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이런 그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경영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좀 강조하시고 또 교육시키라고 하시면 뭐 잘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리콜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리콜. 그래서 거기에 책임과 권한이 어떻게 누구에게 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내부에서 다 이해가 되고 전달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아까 식품안전 제가 문화에서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죠. 뭐 사방대다 걸어놓고 매번 뭐 보기만 하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게시해놓고 뭐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회사 내에서 활발하게 뭐 항상 대화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이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의사소통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이제 조직이 자 이제 우리 그 보통은 시스템에 대한 이제 범위를 정하거든요. 범위를 정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우리 그 글로벌 헬스업과 좀 이렇게 글로벌에서 민간 뭐 저희처럼 이제 뷰로벨타스가 하는 방식은 좀 다를 거예요. 인증에 대한 범위 설정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그건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 제품들을 인증받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교차염도 발생할 우려도 없고요. 왜 모든 제품이 통제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업무 적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식품 그 안전 경영 시스템의 수립, 운영, 개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선행요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위생 수준이 글로벌에서 상위 클래스입니다. 상위 클래스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위생 수준이. 그러니까 좀 자부심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멀티잡 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은 바쁩니다. 시스템은 조금 글로벌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강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생 수준은 글로벌의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공장 보잖아요. 워낙 우리 헬스업 하시고 뭐 개선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와요. 지적사항 안 하고 와요. 지적사항 제가 가서 보면 한 10건 20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 대부분 제가 외국계 사람들 한번 보내봤거든요. 지적사항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생 수준은 좋다 이렇게 뭐 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설 투자 자원은 잘 돼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 자원은 잘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들, 그러니까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은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더 우리가 글로벌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뭐 선두권에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나 뭐 이런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가서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갔다 이렇게 우리도 현장 다녀오시면 아 이거 좀 투자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경영 검토 때 얘기를 하시거나 경영진께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이제 오른편에 그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헬스업이나 옛날 헬스업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좀 필요해요. 식품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외부 전문가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 글로벌 헬스업을 하실 만한 회사 수준이면 인적 자원이 다 해결은 되실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내용은 크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 계약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 그 능력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기반 시설과 작업 환경 이 부분은 그 선행 요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글로벌 햇섭에서 조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건축물이 법적으로 적합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이냐, 햇섭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근데 이제 햇섭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문제는 없는 사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뭐 BRC나 이런 데 내용 보면 그 건물에 그 소방 관련되어 있는 곳을 이게 식품 안전 측면에서 차단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런 법적 사항들도 기반 시설에서는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은 우리 하드웨어가 제가 좋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 환경은 꼭 내용을 보면 산업 안전 느낌이 좀 나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사 차원에서 뭐 투자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직원도 스트레스 받고 식품 안전도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선행 요건 프로그램에서 잘 준수를 하시면 기반 시설이나 작업 환경들이 최고 경제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협력사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좀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서투러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우리 글로벌 햇섭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업체 평가를 리스크 평가를 하세요. 리스크 평가를. 그래서 뭐 한쪽은 관리력, 한쪽은 제품의 리스크, 거기에 따라 등급을 결정을 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그 위험성 평가라는 언급을 우리 글로벌 햇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조항 보시면 일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 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리스크 평가하라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등급은 1년에 한 번, B 등급은 2년에 한 번, C 등급은 3년에 한 번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급사, 아웃소싱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충관리 업체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일부 공정이 밖에 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이 다 여기 조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많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업무 규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절차서에 이런 관련된 업무들이 다 반영이 돼 있으면 충분하게 업무 처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뭐 어디 저 코스트코인가요?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국가기관이 와서 샘플 가져가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 써놨잖아요. 대응하는 그 외부에서 왔을 때 대응하는 뭐 그런 어떤 그 대응 절차들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구 사항들은 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변경 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글로벌 햇섭팀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변경 관리나 승인하에 뭐 밸리데이션, 심지어는 밸리데이션, CCP 건들면 밸리데이션이 되겠죠. 밸리데이션 하에 이런 업무들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햇섭만 우리가 이제 강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태섭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앞에 시간에 뱃섭 그 다음에 태섭 이것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다 리스크 평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그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제 그 어떤 우리 보존 연한 이거 관리는 잘 하셔야 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존 연한.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해외에서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소비 기한 플러스 1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거에 파일링 시스템 많이 하셨는데 문서 색인 식별 잘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전산 시스템이 잘 지금 ERP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 세섭.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보안, 백업 이런 것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보안 잘못 하셔가지고 거기 해외 해킹한테 문제 생겨서 그때 심각하게 작업 못한 회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잘 이해하시고 백업 관리 잘 하실 것을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서들을 좀 만드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글로벌 S협에 충분히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과거에 대부분 잘 하신 부분들이에요. 기록 관리, 문서 변경 관리 이런 것들. 그래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이런 절차를 잘 밟으시고 항상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최신본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시면 이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실행을 했잖아요. 이제 시스템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과 평가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성과 평가에는 이제 효과성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해썹을 보면 그 검증 계획서 이런 거 작성하시잖아요. 유효성 확인 계획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런 검증이 적절한 주기. 여기서는 이제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연일에 검증해야 될 게 있고요. 자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에 검증을 해야 되는 것들은 CCP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다른 규격에서는 우리 해외 유럽에서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그 검증에 대한 플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런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PRP 검증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월 1회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월 1회. 월 1회 검증하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글로벌 S협에서는 이제 그런 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월마트 체크리스트 보시면 월 1회라고 돼 있어요. GMP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최소 월 1회는 검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가 이런 그 검증에 대한 주기들, 유효성 확인, 우리 표현은 유효성 확인이라고 하죠. 이런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작성하시면 좋겠고, 내부 심사는 연 1회죠 대부분. 그래서 이런 주기들을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경영검토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경영검토에. 그래서 해썹, 태썹, 배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해썹, 태썹, 배썹에 대한 모든 그 계획서나 문서들은 연 1회는 무조건 업데이트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 1회는 검토해서 이런 정보들을 반영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경영 검토에 대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경영 검토에 사실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갑자기 제가 그 심사 가면 그 얘기예요. 우리 품질 그 팀한테 품질 기획팀 된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렇게 기획팀 자꾸 본인 혼자서 열심히 작성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각 팀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이런 성과물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드릴게요. 맨날 그 품질만 좀 괴롭히지 마시고 각 팀에서 자 우리가 추진했던 목표, 그 다음에 우리 검증했던 데이터들, 자 이제 우리 유효성 확인했던 자료들, 이런 고객불만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시정 조치했던 자료들. 근데 여기 보면 식품 안전 품질 문화에 대한 목표 추진했던 결과 없죠?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반영하셔야 돼요. 요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물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원이 필요하다,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시정 고치가 필요하다. 이게 경영 검토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위에 분하고 같이 하십시오. 근데 공장에서는 이제 공장장님이
최고 경영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서 자 이런 부분에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아웃풋이 대부분 경영 검토하면 뒤에 내용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검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퍼펙트하다는 회사인데요. 제가 봐서는 퍼펙트하지는 않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원에 대한 필요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최고 경영진한테 그걸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이제 준수사항 보면 식품안전문화의 성과 및 계획 이런 것들을 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해서 여기서 개선 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과 평가를 했잖아요. 시스템상에서. 그러면 이제 개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다 봤어요. 뭐 이렇게 검증한 거 다 봤고 경영 검토 중요 자료들 다 확인했어요. 뭐 그 목표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를 개선하는 활동들이 나오셔야 돼요. 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정고치 다시 좀 보고해달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보고해달라. 뭐 투자가 더 필요하면 얘기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그 경영 검토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한 회사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이렇게 못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뭐 훌륭한 이런 평가 유효성 확인한 자료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영진들이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절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부적합, 시정고치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 시스템이 지속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게 많은 부분 말씀 못 드리고 시간 마치다가 급급했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